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만 만약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면 최우수 조연상 국힘당 장동혁에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 17%, 마의 저지선이라는 20%대가 무너지고 바닥을 지나서 지하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미 전환길당 고성국 당으로 추락한 국힘당이 어디까지 지지율이 떨어질까, 마치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궁금합니다. 수치는 지표이고 신호고 경고입니다. 당뇨 수치가 위험으로 나왔는데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비극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건들대는 장동혁을 보고 있으면 마치 꿀단지에서 손을 빼내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한테 붙잡힌 원숭이 우화가 생각납니다. 민주당 압승을 생각하면 저런 장동혁이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일 수 있지만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봄에 가장 맛있는 거 뭡니까? 도다리 쑥국 아닙니까? 도다리 쑥국. 제가 이 봄철에는 꼭 도다리 쑥국을 한 번씩 먹는데 이번에 좀 빨리 정어리몰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 도다리 쑥국을 이때 먹는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쑥이 올라와요. 그 쑥을 이제 도다리랑 같이 해서 쑥향이 가득한 도다리 쑥국을 먹으면 이제 봄이 되는구나 하는데 이때 나는 쑥과 이때 나는 도다리가 제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도다리 쑥국을 봄에 이렇게 먹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자연산 도다리, 검은도 해풍쑥, 거기에 된장, 마늘, 무, 대파, 땡초, 육수, 코인까지 다 넣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받아보시면은 한 3, 4인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해서 2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 봄 제철 보양식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균 1000억 마리가 들어간 염색 샴푸 지금 정어리몰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뒤로 아주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자신 있게 강추합니다.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중요한 말씀을 놓쳤어요. 제가 이제 눈썹도 이렇게 막 바르고 귀밑머리도 바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썹 쪽에 바를 때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 이게 큰 그 자극성이 없지만 그래도 염색약 눈에 들어가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눈썹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마른 손으로 닦고 안 흘러내리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눈썹이 저처럼 막 하얗게 그렇게 안 되는 분은 눈썹 안 하셔도 되고요. 머리 이렇게 하여튼지 감고 한 5분만 있으면은 저 어제 또 했는데 하여튼지 이거 염색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정치 1번지입니다. 2월이 꽉 찬 달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2월 1일이 일요일, 2월 28일이 토요일. 이 한 달을 꽉 채워온 달력을 보면서 달력처럼 꽉 채운 한 달을 보내야지 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또 2월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또 준비를 한번 해보지요. 2월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민주당 내분으로 인해서 우리 백운계 정어리TV도 좀 타격을 받았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제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84만 8천을 넘어섰습니다. 참 84만 7천에서 얼마나 맴돌았는지 말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호리노님께서 6월 전에 100만 정어리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2월을 보내면서 이은주님이 앵커님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는 솔직히 2월 많이 버거우면서도 좀 슬펐어요. 댓글마당에 막가파 댓글 부대들과 씨름하는 것도 버겁지만 과연 이 역할이 제 몫이 맞나 현타가 와서 괴로워요.
무엇보다 슬픈 일은 찐 정의리원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 너무 속상합니다. 혹시 지금은 관망이 답이 될까요? 그러셨는데 예, 우리 이은주 반장님께서 댓글창 참 사랑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속 좀 상하셨겠죠? 이제는 오늘은 또 별로 안 보여요. 저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타이르고 또 좋은 말로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면 차단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힘이 납니다. 자, 2월 마지막 백운계 정치 1번지 여러분과 함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예요, 브로치가? 색동 브로치인데요. 예. 두 개를 그냥 연달아 한번 붙여봤습니다. 폭죽 이쁘라고. 같아 보여요. 이쁘라고요.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먹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오늘은 괜찮으세요? 저 지지난주에는 별로 안 좋으시, 제가 지난주 못 나와서.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옆에 계셔야 힘이 되는데 옆에 안 계시니까 제가 허전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영남 전 의원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어제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어제 조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7%까지 올라간 거 아주 우리가 매우 흐뭇하게 지켜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국힘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거였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8월에 16%가 최저였더라고요. 근데 16%, 17% 이것은 이제 그쪽 지지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갤럽 여론조사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 어제 MBS 나온 조사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가 잘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60%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56%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8%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지지율이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제는 대구 경북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고요. 국힘당이 17%까지 내려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국힘당 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참 궁금한데 일단 국힘당이 17%까지 내려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우선 장동혁 대표의 활약상에 힘입어서 대구에서 특히까지도 뭐 민주당과 동률이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회초리를 매우 세게 드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MBS 조사가 격주로 하던가 이거를 네. 그렇죠. 아마 그 지난번 조사하고 당 지지율 차이가 한 5%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떨어진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2월 19일 날 1심 그 선고가 있었고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의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는 윤 어게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걸 보면서 참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 당에 희망이 없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 이를테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24명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정말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 24명을 윤리 제소를 했거든요. 또 중진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떠밀려서 이제 조금 대표한테 쓴소리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자기네끼리 모였는데 자기네끼리 싸웠잖아요. 싸우고 대표한테 가서는
별 말도 못했어요. 노선 변경 얘기도 없었고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정도 끝났고 무슨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만들겠다. 그런 기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고집스러운 윤호개인 지킴이 그 역할 때문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갤럽에서는 국힘당 지지율이 22%, 민주당이 43%인데 이런 경우에 장동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개 보면 뭐 산수 시험 20점 맞았는데 너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지난번에는 19점이었는데 좀 나아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국힘당 지지율 17%까지 내려간 것에 대해서 국힘당의 엄태영 의원이 이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하로 내려갔다. 근데 이제 17%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인가요? 윤석열 때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율 14, 15% 나올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야당이 돼서 장동혁이 만만한지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국정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자체가 계속 구조적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것들 말 뒤지게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바꿔. 라고 하는 부분이 설을 통해서 더 확대되는 양상인 것 같다. 그래서 설 직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설이 지나면서 확 더 벌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상승, 그러니까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 그다음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 상승의 소재가 재료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문제,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울이 반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 자체가 좋은 소재를 가지고 반전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70대 이상의 유권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국정운영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래서 국정운영 지지율만 변동이 됐었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로도 조금씩 이전하고 있고 더 반가운 건 20대들이 꿈쩍도 안 했거든요. 20대들이 조금씩 반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20대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민주당도 바라보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대가리 쳐들면 안 된다. 이럴 때 그렇죠. 고개 숙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전 그럼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식 에디터님은 이 여론조사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 단에 나와 있는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이제 밥상머리니까 어떤 주제를 테이블에 올렸느냐 그 조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경제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밥상머리에서 정치인에 대한 얘기, 당에 대한 얘기,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 가족, 주택 및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에 적은 포션으로 어떤 가족들도 정치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시는 중도 실용 정책 노선에 힘입어서 유권자들이 명절 기간에 골치 아픈 뭐 이념주의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떤 정당이 잘못되고 잘됐다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고 사니 즈음에 천착한 이슈들에 많은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게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율 67%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장동혁은 그럼 이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점인데 저는 그 점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리얼미터, 이번 MBS, 아마 갤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중적인 지지도에서 부정평가를 더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아마 방점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MBS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장동혁 대표를 58%가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유지하길 저는 바랍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너무 막 그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좀 놓친 지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유심히 봤는데요.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해가지고요. 지난해 아기 울음소리가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꼴찌 수준이지만 출산율이 1 아래로 내려가면 그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산율 회복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만한 마음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정상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지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국힘당 17% 참 놀라운 지지율 생각해 보고 있는데 김영남 의원님은 국힘당이 17%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저도 놀라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어제 MBS 조사 결과 17%가 나왔는데 아직도 높아요. 17%나 나오니 저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근데 그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권파들은 그 수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는 다 떨어지고 있고 낮게 나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니 아직도 사실상 윤 어게인 편에 서 있으니 지지율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방법이 없는 거죠. 일반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본인들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믿고 지금 쭉 가고 있는 것인데 6월 3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 참패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냐. 저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정신 못 차리면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내줄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죠. 투표로 혼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매를 좀 맞아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웬만해 갖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딱 있죠.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겠다.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길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패에는 관심이 없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당권 장악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 대책이라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 여기 그 당권에 줄을 서는 사람한테만 뭐를 해볼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정현 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지금 단체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얼른 떠올랐어요. 너 우리 편 안 들면 그만둬. 지금 그런 걸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박영식 앵커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첫날 회의 때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왔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국방색의
이 사실상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와서 계엄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국민의힘의 영웅을 뽑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뭐 진박감별사라든지 찐박감별사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당선과 맞지 않는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내놓고 떠나라라는 방식의 협박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자리를 맡게 됐는지, 왜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됐는지는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보면 이분은 계엄도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순신에 비유하면서 이 계엄을 옹호하는 무리들을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성국을 뒷배로 한 장동혁의 지도부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사람은 아주 제격인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이게 뭐 우회적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일단 당의 색깔과 맞지 않고 우리 지도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라. 혹은 이번 기회에서 물러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맥이 쭉 이어져요. 지금 국힘당은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최고인 것 같습니까? 장동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은 좌고 우전이죠. 고성국, 전한길이 지금 완전히 잡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전한길이 계속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고향 킨텍스에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제 취소가 되니까 서울시에다가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반말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야, 오세훈 너 좌파야 우파야 막 그러던데. 그것과 뭐가 지금 뭐 다르겠습니까? 전한길 녹취 혹시 준비됐나요? 들어봅시다. 야, 오세훈 서울시장, 니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좌파들의 압박에서 못하는 이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날 오세훈 시장도 콘서트에 오십시오. 장동혁 국힘 지도부도 오십시오. 서울시에서 한번 그 행사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아니 김종원 원장님 반말을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오세훈 시장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전한길이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윤석열이 대학생인데도 아버지한테 고무수로 맞았던 이유가 저런 행동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일단 장동혁 체제 같은 경우, 윤호경 같은 경우 숫자가 이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과 다른 게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어게인을 포용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70%가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는 윤석열 1심에 대해서 국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과도하다가 65%입니다. 아까 저 얘기했듯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58%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숫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 이 숫자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 패배와 무관하게 장동혁 체제와 윤어게인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로 대가리를 때리면 비합리적인 거지만 망치로 못을 때리면 합리적인 거잖아요.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 질 것 같아. 지방선거 이후에도 내가 내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윤어게인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들과 함께 소위 이 어려운 상황도 그냥 뚫고 나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저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닌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그들에 있는 그 책임당원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판단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이씨 지방선거 지더라도 이렇게 가지. 그럼 내가 내 세력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변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상현의 머리와 비슷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버티면 이긴다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이들한테 맞는 거겠죠. 어찌 보면. 김영남 의원님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오세훈 공천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저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하고? 무소속으로요? 예. 아유, 안 그거는 할 택도 거예요. 없고. 예. 지금 국힘 공천 받아도 그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른바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나는 이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이 달라요. 나는 윤 어게인이 절대 아니에요. 이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의 성향이나 특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진짜로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마음은 굴뚝 같아. 오세훈 시장 꼴배기 싫어갖고 당장이라도 컷오프 시키고 싶은 거는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문제는 누군가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전환길 고성국.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컷오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아마 다음번 아예 당권을 노리겠죠.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혹시 오세훈 시장은 속으로 그래 나 컷오프 시켜라 그렇게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안 될 거. 네. 글쎄요. 그래도 후보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꾸 차별화하는 발언하고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 발언하고 이번 선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왜 절망적인 얘기만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조차도 해당행위인 양 몰아가고 있는 발언들을 언론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동욱 최고 요즘에는 지금 김민수 최고는 좀 조용하고요. 신동욱 최고가 계속 떠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절연한 지 오래됐고 거의 뭐 절단의 수준까지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절단 날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난번에 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당 노선 뭐 방향에 대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할 기세로 모였지만 결국에는 당명 개정 그것도 지방선거 뒤로 미룬 그 당명 개정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때도 막판에 3시간인가 뭐 요청하고 다들 이제 뭐 발언권도 안 주니까 나간 다음에 20-30명 남았을 때 장동혁이 한 얘기가 있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 당원들은 나를 70% 다 잘하고 있다고 지지한다. 라는 게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원래 낮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극우로 딱 간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 방미통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국힘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천영식, 박영식 앵커님 여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는. 박영식과 무슨 관계? 뭐 성의 같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혹시 아세요? 천영식 네. 방미통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천영식 이사죠. 그 과거에 이사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 문화일보 출신. 문화일보 기자 예. 출신이고 예. 펜앤마이크. 펜앤드마이크 대표하셨던 펜앤마이크 분일 대표잖아요. 거예요. 근데 펜앤마이크가 어떤 곳이죠? 펜앤드마이크 원래 정규재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규재 씨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이준석이가 그 부정선거 토론? 부정선거 토론을 네. 거기서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이제 KBS 이사 재임 중에 총선 출마 전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보수 쪽에서는 나름의 그 바닥에서는 미디어 실력자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안이 이제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일찌감치 앞서서 해주셨습니다만은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홍보수석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국정홍보비서관? 예. 네, 국정홍보비서관. 네, 네. 비서관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내란 옹호 발언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매체가 완전히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또 방미통위 위원으로 추천을 했으니 민주당이 그거를 찬성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막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본회장은 텅 비었는데 무슨 뭐 소리가 막 나고 그러네요. 버르장머리 없이 박선원 의원이 나이가 되게 많은데 82학번이거든요. 박준권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들이 뽑겠다고 해놓고 지들이 안 나왔잖아요. 거의 30명 정도가 안 나왔다면서요? 지들이 나왔으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들을 저렇게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위통의 위원들에 대해서 내란을 옹호한 자를 앉혀놓게 되면 우리 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소위 계속 관례만 따지면서 관례적으로 그냥 야권이 올린 사람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돼. 아니 내란을 옹호한 자까지도 예를 들면 국가의 세금을 주면서 상임위원으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당론으로 채택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 자율투표를 했는데 자율투표란 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들이 당론으로 정해놓고 30명이나 안 나와서 통과가 안 됐으면 자기들 당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렇게 예를 들면 나이도 어린 의원이 어떻게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당은 제보다 리더십을 상실했구나. 적어도 국민적인 여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당의 특정한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장동혁 체제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어제 잘 됐다. 저렇게 하면 계속 당해봐야 정신을 못 차리겠죠. 참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힘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지요. 지금 시도 통합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광주 전남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대구 경북하고 대전 충남인데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이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이건 뭐 이렇게 가가지고는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통합하는 쪽으로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만 그러면 이번에 쏙 빠지게 되거든요. 대전 충남은 왜 통합에 반대하는 걸까요? 사실 맨 먼저 통합 얘기가 나왔던 게 대전 충남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안 꼽는 찐빵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맛있는 안고 들어있는 찐빵을 만들자 우리가 먼저 얘기했죠. 그때는 민주당이 콧방 끼고 옹호지도 안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달에 말 한마디 하니까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거죠. 이게 매향입니까? 이제 매향이라는 게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고향을 팔아먹으니까 매향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속사정이 뭘까요? 왜 대전 충남은 지금 반대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합치지 않고 있어야 어떻게 해볼 것 같아가지고. 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내부에서 뭐 난리가 나고 또 지도부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송호선 원내대표가 나 관둘래 하고 나갔다가 또 다시 박수로 재추대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구 경북의 경우처럼 아마 대전 충남도 처음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장우 김태흠 시장 지사가 같이 통합할 거라고 먼저 얘기 꺼냈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딴소리 하니까 저희로서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뭔가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TK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가 그렇게 반대한다는데 안 되겠네라고 추미위원장이 그래서 내려놨던 건데 다시 이제 또 찬성적으로 돌아선 거죠. 그나마도 대구시 의원들은 투표 안 하고 그냥 다 찬성이고 경북에서는 또 반대하는 의원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선거 구도 속에서 역학관계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구시의회가 반대한 거는 추경호
의원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경북을 합쳤을 때 조금 더 낮다는 거예요, 인지도가. 그러니까 시의장이 아마 추경호 의원 지역이니까 그래서 조금 편드는 그런 반대 입장을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뭐 본인은 여전히 뭐 그 선거 얘기는 꺼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디다 다 대입을 해봐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본인 자리 뺏길까봐 결국에는 말 바꾼 건데 자기네가 처음 깃발 들고 나갔을 때 민주당이 콧방귀 안 꼈다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기네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선거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고는 이제 일본 말이죠. 팥소가 정확한 말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김영남 의원님. 네. 김태흠 지사랑 이장우 시장은 왜 반대합니까? 아니 저도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겉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만 대전 충남 통합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누구하고 붙어도 그 이길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통합이 안 되면 아예 지방선거를 출마 안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계속 할 듯한 모양새가 비춰지니까 그러면 이참에 하지 말자. 강자를 피하자. 예, 뭐 이게 이제 통합했다가 괜히 통으로 다 민주당에게 넘겨주느니 아예 통합을 하지 말자. 뭐 이쪽으로 굳어지는 것 같고 대구 경북도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만 5명이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유불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경북 그러니까 좀 산간 지방에 특히 이 사찰이 많고 불교 쪽의 지지세가 강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했을 때 자기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막판에 오히려 대구 경북 통합은 국힘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갖고 지금 안 될 뻔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등 떠밀려서 지금 될 수 있게 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유불리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전 충남은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선거를 치르고 나서라도 아마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 김태형 도지사라든지 뭐 이장호 대전시장도 먼저 뭐 통합 얘기 꺼냈다가 지금 이제 입장 바꾼 거는 앞서서 이제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가 국민의힘한테 절대 유리한 판이 아닌데 지금 사실은 이 통합이 물 건너가면 지금 당장은 여야 후보 모두 일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기회라도 얻게 되니까 그건 뭐 긍정적으로 각 후보한테 작용이 될 텐데 나중에 만약에 대전 충남만 별개의 도시로 존재할 시에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서 대구 경북이라든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연단위 5조 6조의 버금가는 이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전 충남을 그걸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향이라고 비판을 합니다마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고향을 팔아넘긴 지자체장들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교체가 돼버리면 대전 충남의 통합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 선거 출마 한 번 더 하고 재임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다가 지역민들한테 욕밖에 더 먹는 꼴 밖에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대전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되고 뭐 충남도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되면 차후에 대전 충남 통합 문제는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님 받을 줄 모르고 내지른 건데 훅 받아버리니까 민주당 핑계 대는 겁니다. JJY님 민주당이 대전 충남 통합 걸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통합하면 됩니다. 같은 얘기죠. 뭐 그렇게 네네. 같은 논리인데 그건 쉽지 않죠. 사실 이제 바로 당선돼가지고 단체장이 다 뽑혔는데 이걸 통합하려면 선거 전에 해야죠. 하여튼 저기 김태흠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1년에 5조짜리 안고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얼마나 큰 걸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5조라는 돈이 장난이 아닌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따져보니까 대구가 1년 예산이 11조, 그다음에 경북이 13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조인데 5조가 1년, 4년 동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같이 지역이 정체하고 있고 그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 소멸될 거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장동혁 지도부가 충남 대전은 정리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지 마. 대구 경북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 마. 그러면 저 전남하고 광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서 전선을 만들고 지역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대구 경북이 못 참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도의원, 시의원들 다 찬성했었고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 이거 통합하면 어떻게 할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적어도 지금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징후들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랑 맞서 싸우게 하는 것 한판, 그다음에 한동훈 같은 인간들을 중간에 세워서 싸우려고 하는 한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체제, 장동혁 체제, 윤호개인만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선거가 좀 편하게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향로 얘기를 듣는 거죠. 몇 조 지원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 그것만 뭐 그런다고 또 될까 싶기도 한데 참 어리석은 국힘당입니다. 국힘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네요. 김유정 의원님 이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예, 좀 전에. 그러니까요. 당원들에게 다 복당 인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면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려는 이제 그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엊그제도 광주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본인의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킨 셈이고요. 또 이번 재보선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잘 성공해서 당의 또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다시 정치적으로 뭔가 큰 역할을 하는 또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자기의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올가매려고 했을 때 거기에 쓰러지거나 굴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게 수사받고 돌아오겠다. 저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그 행동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 그때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고 뭐 사면 복권 대상이 된다면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노했죠. 아니 나는 끝까지 투쟁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무죄 받고 돌아가겠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랬는데도 그 길을 갔고 결국은 무죄를 받아냈고 공소 취소했죠. 아니죠. 항소 기각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고 기각을 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안 가고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건데 궁금한 것은 원래 인천 계양을이 자기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줬고 지금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출마한다.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당위론적으로는 저는 5선의 계양을을 어찌 보면 자신의 지역구로 텃밭으로 그동안 배경으로 했던 정치인이 송영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당위론적 측면에서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요. 다만 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 만약에 최측근인 대변인이 수십 년간 또 함께 정치를 했던 대변인이 낙선하게 되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뭐 물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원칙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 연수구를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이유로 해서 비우게 되면
연수구 출마를 누구로 낙점해서 공천을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론이나 뭐 인물의 무게감이나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를 봤을 때 연수구는 박찬대 의원 이전에 돌아가 보면 보수 텃밭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는 또 한 번 선당 후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를 써다보시고 야 이거 복잡합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이라는 인물이 복당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재명, 그러니까 그 당시 과거 대표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뛰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었고, 돈봉투 그 억울한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당이 그런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남준이라고 하는 전 대변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논리는 그런 거예요. 연수구에 있는 박찬대 의원 지역구는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 가서 해주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건 되게 가혹한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는 편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번 정도 더, 예를 들면 본인 좀 희생해 주시죠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주변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가고 제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대표님이 사심 없이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좀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그 지역적 거점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좀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좀 열심히 싸워보는 게 좋지 않게, 이런 제안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 간에도 아마 통화가 된 거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예,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근데 일단 그 연수구로 이동하는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결단이어야 한다. 이 문제가 당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거기는 어려우니까 송영길 대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 전략공관위가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자기 결단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예를 들면 계산적인 방식으로 배치하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거물의 행보는 매우 중요하지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용남 의원님, 당에서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쉽지 않죠. 사실은 양쪽 다 명분을 갖고 있는데, 일단 당원들이 어느 쪽의 입장을 더 공감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원들의 반응은 글쎄 아무래도 그동안 고초를 많이 겪었고, 또 스스로 본인의 지역구를 양보해서 당시로는 막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전 후보에게 본인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그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었는데, 그 서울시장 출마는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출마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동정표 내지는 이제 희생을 많이 했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찾을 때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김남준 전 대변인이 정말 개항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왜 꼭 개항을 이어야 하는지 그걸 당원과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출마를 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직은 사직을 한 건 기사를 났는데, 본인이 왜 개항을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송영길 대표 복당 소식을 전하니까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모여라 꿈동산님, 박정문님, 박정묵님, 문경에 계시는 분이죠.
소피아스님은 미국에 계신가 봐요.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여라 꿈동사님은 고생하고 오셨는데 자리 잡게 개양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셨고, 소피아스님은 송영길 대표님 복당 축하합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송영길 대표 역할이 매우 컸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최근에 어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막판에 그 대장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할 때 이낙연 쪽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당 후보 흠집 내는 건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잘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뭔가 뭐 해가지고 일이 그르쳤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 정리가 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고, 참 강원도 지사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전 수석 네. 단수공천 됐다고 그러죠? 네, 오늘 단수공천 결정이 났고요. 이제 이광재 전 지사의 행보가 조금 관건이었는데, 뭐 초반에 아예 그냥 우상호 수석 손을 들어주고 열심히 돕겠다라고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우상호 수석이 단수공천 받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광재 전 지사는 여전히 강원도에서 상당한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그런 전 지사였기 때문에 또 여전히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와 또 우상호 이제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들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상당히 일찍 공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90일도 훨씬 더 남았는데 지방선거가. 이건 뭐 시간도 벌고 사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같으면은 예. 일찍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렇죠. 예. 특히 강원도는요.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진짜 미리부터 준비해서 곳곳에 가야 되는 거고, 넓으니까. 특히 강원도는 다 압승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토가 아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 가서 주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백방으로 본인이 다니면서, 뭐 따지고 보면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가 본인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빨리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내가 강원도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무수석을 하면서 어떤 이런 새로운 발판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광재 전 의원이 다행히도 초반부터 무슨 경쟁이야, 우상호 수석 선배님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강원도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원주잖아요. 네. 갔는데 이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근데 우상호 수석이 평창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대문이 또 평창이에요? 철원 아니고? 철원인가요? 철원. 철원인가 보다. 네, 철원으로. 아무튼 강원도 고향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네.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서대문이 정치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널리 알리고 하여튼 일단 일찍 출발하니까 경선 없이 그거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예. 우상호 전 수석은 철원. 네, 철원이요. 철원은 예. 동성읍 오덕리라고. 갑자기 너무 선거운동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평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뭐 이제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평창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이게 지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1호 공천으로 자치단체장을 확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아마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공천 원칙을 밝힐 때도 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바도 있고, 물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또 별개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인천 계양구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소위 각 주자별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해서 경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더 복잡해질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민주당에서 아마 청와대 출신 가점도 있고 이번 정치신 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남준 대변인 쪽에 가점이 상당히 많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경선으로 가지 않게끔
부드러운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녹수님, 우후보님, 벌써 후보라고 부르시네. 정계 은퇴까지 생각했는데 잼프 덕에 수석도 하셨고 원사이드하게 승리하시오. 꼭꼭 지사님으로 봅시다. 응원 글 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럴 때 안 누르면 굉장히 양심에 찔리거든요. 네,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시네. 계속. 압승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찔끔 올라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그동안 좀 쉬었던 이슈 1번지 오늘 밤 10시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주 이슈 1번지는 입담의 고수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십니다. 국힘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날카롭게 해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좀 내용에 지친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처방전까지 답답해서 속이 뻥 뚫리는 힐링 처방전을 오늘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나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 조갑재 씨가 살다 자살하는 정당은 처음 본다고. 국힘이 지금 아주 특이한 소수 짠물들만이 남아서 당권을 딱 쥔 가운데 극우 정당으로 가도 괜찮아. 유럽 봐, 미국 봐, 집권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가면 집권할 수 있어라는 일종의 망상을 품고 있는 거죠. 대구 지역을 내려가 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주변에서 좀 수행했던 의원들이 있나 봐요. 뭐 우재준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네. 사람들. 당에서 징계하려고 또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하고 있네. 볼셰비키 혁명사. 고성국이 그런 공부를 하고 실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어제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식사하셨냐 여쭤봤더니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뭐 또 몸도 한번 안 좋으셨던 일이 있어가지고 건강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고 예,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 한 끼 건강법 괜찮나요? 일일 일식이잖아요. 일일 영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다이어트 채널은 아니지만 일일 영식은 건강해롭습니다. 아니 그런 형태로 간헐적 단식하면서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영상 예고 영상 나가는 동안에 좋아요가 확 늘어서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이슈 1번지 편집 참 잘했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KBS나 MBC 방송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편집을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정어리 배경도, TV의 제작진분들이 본이에요. 아니,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화나셨어요? 자, 오늘 먹방이 있는 날이니까 잠깐 맛있는 식사를 그럼 하고 또 2부로 넘어갈 텐데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약 오르는 거 하나 좀 여러분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게 이제 약이 오른다고 표현을 한 게 요즘 국세청에서 체납 징수하러 다니잖아요. 나 어제 그 영상 보고 정말 약이 많이 오르던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안 내고 저렇게 버티는가. 그게 좀 하나 기분이 나빴고 또 하나는 아직 영상이 준비 안 됐구나. 식사하고 합시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렇게 집에 몇 억씩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허탈합니다.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따 봅시다. 밥 먹기 전에 그거 보면 기분 나쁘니까. 예. 야, 근데 이거 어때요, 김정욱 원장님? 맛있어요. 이거 딱 먹는 순간 술향이 막 올라오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어제 한잔 할 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속이 쫙 풀리는데요? 안 주세요, 근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그거 다 떨어졌습니까? 그거 누가 네. 다 먹었습니까? 그 김모가 다 먹었어요. 김모가 누구야? 근데 살도 태글태글하죠, 박영수 예.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를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아니 원래 이렇게 크게 들어 있어요. 야 그리고 먹는 순간 봄이 느껴집니다. 우리 또 먹는 것에는 또 우리 김영남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좌광우도 아시죠? 예.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그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이제 넙치 종류로 납작한 고기가 비슷해서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인데 이제 눈에 그거 눈의 위치. 위치로 이제 위에서 구별하는 봤을 때 눈이 건데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광어하고 도다리 중에 옛날에는 광어가 더 고급 어종으로 찍었죠. 예. 근데 이 광어가 대규모 양식이 양식을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다리가 더 대세가 되고. 그렇죠. 예. 도다리는 자연산, 광어는 양식 이런 인식이 좀 굳어지면서 도다리가 더 고급 어종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도다리 덩어리가 엄청 큰 게 엄청 들어가 크죠. 있는데요. 예, 아니 다 커요. 근데 정말 무엇보다도 이 쑥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김윤정 의원님? 제 그 올봄에 쑥 처음 들어가는 거 처음 먹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이 봄나물이 진짜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겨울에 그 척박한 이 땅을 뚫고 올라온 그 봄나물들이 건강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데 쑥향도 제대로고요. 살도 탱글탱글 맛있고요. 저는 뭐 자강우동 이런 거 몰라도 맛있으면 그만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 것보다 더 맛있는 것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가 와, 이거 하나 다 들어가 있어. 정말. 야, 갈비를 뜯어도 이게 이것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와, 예. 국물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담백하고 칼칼하기도 하고 와, 맛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땡초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약쑥이죠. 작년에 먹은 도다리 쑥국에 들어간 쑥이 약쑥이라 향이 엄청 강해서 보약 먹은 듯 든든했어요. 이은주님 그러셨는데. 진짜 향이. 약쑥? 예. 하여튼 이제 근데 이걸 진짜 딱 향이 너무 숟가락을 좋아요. 뜨는 순간 좀 네. 봄이 입안으로 확 들어오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히로시마인가 체르노빌인가 이제 그 핵 사고 원전 사고 나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폐허가 됐는데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뒤에 맨 먼저 땅을 뚫고 솟아난 식물이 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력한 생명의 힘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거네요. 쑥이 생명력이 강하다. 사람도 되잖아요. 장동혁이 좀 갖다 줄까? 그럴까요? 전환길 고성국 이거 먹고 사람들하고. 제가 덩어리 TV에서 홍보하는 도다리 쑥국을 먹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두 분 있는데요. 우리 고성국 씨와 전환길 씨와 함께 사 먹겠습니다. 중간에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근데 그 양반들은 쑥을 먹어도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100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쑥을 먹였어. 와, 근데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뼈를 저렇게 김용남 의원님 말고 김종구 원장님이 뼈를 잘 바르는데 그 뼈가 튼튼할수록 생선이 싱싱한 거예요. 전 이거 씹어 먹으라고 그러는 줄 아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튼튼한 거 못 씹어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진짜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아 진짜 이걸 먹으니까 제 식단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이게. 사실 조금 작년보다 도다리 쑥국이 일찍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3월쯤에 우리가 그때 하지 않았나요? 내일 모레 3월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벌써 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벌. 네. 작년에 벌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많이 걱정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주말에 제가 벌을 봤어요. 벌써 돌아다니더라고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분이 한대니까. 와, 이게 혹시 몇 봉지 저희 하신 겁니까? 이거 하나.
한 봉지에 와. 3, 4인분인데 와. 사실 지금 우리 많이 드시는 분은 지금 이것의 2배 더 드실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해장뿐만 아니라 술 먹을 때 안주로 먹어도 죽이겠는데요, 이거 진짜. 칼칼한 게. 아, 저는 먹방 할 때마다 신기한 게 되게 이제 우리가 1부를 하고 2부에 이제 게스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쭉 들어보다가 게스트가 별로 재미없으면 싹 빠져나가세요. 근데 먹방은 따로 계세요. 이 다음 얘기가 기대가 돼서 그러신가 아니면은 봄봄 김유정 의원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그런가? 제가 도다리 쑥국 먹는 걸 여기 말고 어디서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바꾸는 제품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도 뭐 일반적인 거라면야 뭐 굳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또 아까 생선도 상당히 두껍고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도 좋으시죠. 베가스타님 지난번 주문한 레드향 도착해서 먹고 있는데 정어리몰은 틀림없는 곳이라는 걸 또 느끼네요. 도다리국도 너무너무 먹고 싶네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하태령님, 앵커님 도다리 쑥국 맛있게 드세요. 말하다 보면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남자친구 상식이님 우리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까?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네요. 힘 주문합시다. 다음에 제가 먹으면서 방송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이 염색 샴푸는 제가 여러분께 강추했는데 아까 광고 나갈 때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정말이냐고 놀라시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쓴 뒤로는 염색을 안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이제 그 다니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이발하고 염색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그 이발하시는 분 피해 다녀. 염색을 못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요새 왜 안 오시냐고. 예. 그러시겠네. 근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염색하시나요, 김영남 의원님? 저는 옆에가 흰머리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건 더 좋아요. 이게 새치나 우리 김종욱 원장님은 혹시 하얀 머리를 고수하고 싶으면 몰라도 한번 염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꼭 써보십시오. 예, 저거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 안에 또 장갑이 들어있거든요. 장갑도 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장갑을 안 하고 내가 했더니 손에 이렇게 이 손톱에 좀 베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그랬는데 어제도 이거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장갑을 처음으로 꼈더니 훨씬 좋더라고요. 편하고 바르기도 좋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옆머리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앞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 감듯이 해줘요. 그렇게 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색깔이 검어집니다. 그러면 헹궈요.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한번 해줘요. 그러고 딱 보면은 완전히 새카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장갑 벗어갖고 넣고 또 그 장갑 씻고 그것도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이 뭐 너 왜 이렇게 염색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젊은 척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염색을 안 했는데 저도 나이가 죄송합니다 조금씩 먹어가니까 염색을 해야 되겠다. 염색하는 게 좋아요. 요즘 네.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이제 염색을 옛날엔 좀 한때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염색약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님은 염색을 어떻게 할까? 매일 하나 아니면은 누가 해주나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 염색 샴푸를 하나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했어요. 샴푸 대신 사용하는 거죠? 샴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네. 샴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샴푸니까 이거 하고 나서 샴푸 안 해도 되냐?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걸로 이제 샴푸를 해서 이제 뒀다가 감고 그리고 이제 샴푸를 한번 하면 좋죠. 지금 댓글에서 항의성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쇠주 한 잔 하면서 먹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 슈크림님께서요. 네. 얼른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방금? 그런 건 좀. 근데 진짜 다 드셨어요. 저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탕하셨습니다, 우리. 다 먹었어요. 의원님 완탕하셨어요.
보여주세요. 와.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이거 다 비우면 아니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게 다 드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체납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딸이 샤넬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방 이렇게 봅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보니까 그 안에 1억인가 2억인가 현금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내가 왜 협조해야 되냐고 그 했던 사람은 보니까 체납자의 전 배우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위장 이혼인 거죠. 전 배우자 집에 돈을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거나 모종의 암약이 있었거나라고 보여지고요. 숨겨놓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대요. 그리고 저렇게 나와서 왜 내가 협조해야 되냐, 손 못 대게 하고 뭐 온갖 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 또 반면에 옷을 막 다 벗고 있는데요. 네. 누가 썼던 방법 아니에요? 옷을 막 그렇죠. 저쪽에 구치소에 무기징역 얼마 전에 받은 사람 옷을 막 다 벗고 이 현장에 직원들이 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위헌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다양한 체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집에 쳐들어오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국세청에서 저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네, 있죠. 네. 있고 제 기억에 그 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다 끝나기 전에 1원이라도 그 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럼 다시 시효가 연장이 5년이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한 번에 다 안 합니다. 조금은 남겨놔요. 예. 조금은 남겨놓고 시효 완성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체납하면 사실은 평생을 지내든지 뭐 평생을 해야 돼요. 이게 공무원들이 시효 완성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아니 그리고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없어서 안 내면 모를까 저렇게 집에다가 몇억 원씩 넣어놓고 그냥 황금 두꺼비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내는 거 정말 양심 불량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저런 부패한 인간들 중에 가장 그 최대 그 상징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엄마 최은순. 최은순이 작년 그 행안부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1위였고요. 25억 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13억인가 15억을 결국에 내게 됐어요. 납부를 하게 됐고 경매에 붙인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경매에 붙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납부하고 또 그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또 일부러 안 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시간을 또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제도를 또 악용해가지고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저 장면 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3월부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세청장 기재부 업무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3,4천 명 뽑아가지고 체납한 세금 걷어들이는 거 절대 손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못 뽑으면은 다른 부처에서 뽑아다가 파견받아가지고 3,4천 명 투입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양반들 전부 다 싹 다 잡아내가지고 징수하라고 했거든요. 올해 3월부터 징수팀이 이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한가롭게 어디 김장독에다가 현금 보관하고 있는 분들 저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가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중요한 아젠다를 딱 얘기하면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과거에 그냥 그 관료주의 체제하에서 대강 누수가 나는 것들을 내버려뒀던 것이 많은데 이제는 그 누수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주가 부양 얘기하다가 주가 부양이라고 하는 흐름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을 무부 이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여기저기 중요한 아젠다를 찾아가지고 우리 사회의 악습들을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깨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는 특히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근간 아니겠습니까? 조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가가 그 정도의 조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국무회의나 어떤 국정 설명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지속적으로 세금 안 내면 너 앞길 없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죠. 계속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위터에 옮긴 것 혹은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 각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하천 계곡 내에 불법 점용 시설을 그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오늘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이게 대통령의 후보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가 지금 모든 부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공무원들이 빨리 속도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고 국회도 늦지 않게끔 입법으로 보완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국민 아니죠. 이 땅을 떠나거라 그래죠. 폐가 망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할 때 그 활약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어차피 못 피합니다, 이거. 하태룡님,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색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방금 전에 도다리 쑥국 그리고 염색 샴푸 제가 소개해드린 뒤로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금 전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채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 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저희 팀 괜찮아요. 갑자기 전화 주문량이 폭주해서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거나 또는 정어리몰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법개혁 3법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법 왜곡죄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재판 소원 통과를 할 예정인데요. 어제 법 왜곡죄 통과하는 과정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상정하기 바로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정을 했죠.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간사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어서 했는데 그걸 바로 수정을 한다는 거 그거 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비판입니다. 김용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수정하자. 그리고 특히나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수정한 내용이 일단 형사만으로 하고 뭐 몇 가지 있죠. 네, 모호한 것들을 조금 정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법사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부분이었는데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의총에 사실 거수로 이 부분을 결정을 했어요. 120명 중에 한 70명 의원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그 법사위 안으로도 이게 무슨 처벌을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거는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용민 간사의 생각인 것이고 또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 점에서 이게 상당히 이 왜곡이나 뭐 위증 기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인데 또 판사들의 어떤 자정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안이었는데 좀 서운하다 이제 이런 취지였고요. 또 당 입장에서 보면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설명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게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거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다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 뭐 끝장 토론 형태 이런 거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대표가 미안하다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한테 얘기한 바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어찌 됐건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했을 때도 위헌 논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 누가 안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참여연대나 민변 쪽에서도 위헌 소지는 조금 줄이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구속 취소가 대표적인 법 왜곡의 사례였는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 통과에 대해서 일단 이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자.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그 하는 일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는 것은 항상 절차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법사위나 뭐 이런 데서 논의할 때 충분히 거치면 될 것을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총에서 수정을 했다. 이런 절차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일단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궁금한데 박영식 에디터님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안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 행정 모든 분야였는데 형사 사건으로 한정해가지고 일단 통과했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어떤 독립 침해 우려가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 그 지점을 최소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안을 보면은 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적용을 하거나 미적용한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호성이 좀 있다. 이제 모호성을 제거하고 이 사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조금 길을 열어뒀고요. 마지막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때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 예. 논리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이제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위헌 시비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이제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했다라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절차와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따라 결정지어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과거에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 때는 당론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은 이번 주에만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사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뭐 대통령께서도 법 왜곡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존중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법 왜곡죄에 대한 판단을 결국 또 판사가 하게 될 건데, 그럼 그 판사는 괜찮느냐라는 이제 물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 왜곡죄가 통과가 됐는데, 보수 정권으로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 이진관 같은 판사들을 때려잡는 요건으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면 그때 민주당이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먼저 김종욱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종욱 원장님, 사실 이 법 왜곡죄라든지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법부의 지금까지의 판결 과정들이나 행위들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등장한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 12월 3일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12월 3일 내란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 내에서 벌어졌던 그 회의는 어떤 회의인지, 또 그 이후에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임명한 영장 판사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예를 들면 키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9일 만에 결정을 했다라는 상황을 보면서 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적어도 그 당시 여론조사 1위 후보를 아예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헌 논란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3법 관련해서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 이미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위헌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거 또 위헌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나중에 판단이 나올 거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건 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인데 여권 관계자별로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법사위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위와 법사위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 보던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이 원내에서 24일 날 청와대에 당내 위원 여론이 거세 가결 정족수를 못 넘겨 부결될 가능성까지 전달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위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 의견이 전달됐고 25일 의총에서 급히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러면 다수의 의원들이 이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어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걸 당 지도부가 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랴부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 내부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내부의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나치 시절에 부역했던 소위 판사와 검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뭐 그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내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형태의 자기 자정 어떤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뭐 지기현 재판부가 됐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됐던, 이거 법 왜곡죄 시행되더라도 그거를 처벌 절대 못해요. 소급표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거하고는 아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법 조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굳어졌던 판례나 법의 해석과 다른 판결을 하면 법 왜곡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상한 판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적인 판결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른바 그 선불금 사기 사건이 많았어요. 선불금이라는 게 어떤 그 업소에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치 봉급을 미리 받는다든지, 이른바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마이킹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일정 액수 정해놓고 다 구속도 하고 다 기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유죄 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성적 고려가 생겼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강제 노동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돈 받았으니까 주로 이제 그런 선불금 그 관행이 유흥업소 쪽에 팽배해 있었는데, 그런데 일하라고 강제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 일 안 하고 도망가면 잡아다가 구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반성적 고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굳어졌던 판례를 1심 판결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된다, 사기로 처벌 못한다라고 무죄 판결이 내면서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선불금 편취 사건은 거의 없는데, 이게 법 왜곡죄에 따르면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고 증거가 있다면 지금도 직권남용죄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증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는데, 지금까지 판사들 하는 것 보면 완전히 내맴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법 왜곡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해석도 결국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그걸로 한번 걸어보는 것과 안 걸어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판결 가운데 두 가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인성 판사가 했던 김건희 그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샤넬 가방 이거는 청탁용, 이거는 청탁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같은 것을 쭉 줬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내가 청탁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기현이가 윤석열 무기징역 구형하면서 12월 1일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재판을 해놓고 그게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런 식의 판결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법 왜곡죄가 시행된다고 해서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막을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1년 8개월, 한 사람은 6년 형을 받게 되는 이 거대한 편차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판결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지기현이 윤석열 이쪽 김영현 감경 사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무장력을 갖다가 자제하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판결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선고문, 그 종이에 있는 거에 의하면 군인들이 그걸 자제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인이 얘기할 때는 윤석열과 김영현 등이 이걸 자제했다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 큰 편차가 뭔가 사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이런 것들이 특히 내란 범죄와 같은 재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중대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게 됐을 때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 이거 제가 볼 때는 헌정체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거의 1년 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내놓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럴 때 입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동원님, 잘못된 것이나 법 왜곡죄를 무리 없이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보지만 다음 기약 없이 일방 처리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일단 뭐 걱정들이 좀 있죠. 혹시 이게 뭐 또 나중에 위헌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였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질책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예. 아무튼 최근에 절차와 관련해서 합당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그리고 정말 이제는 집권 여당을 넘어서서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 우리가 다른 정당은 지금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책임감이 더 큰 거죠. 거기에 걸맞게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소피아 선님, 아까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죠. 백운기의 정어리 TV 월요일에도 생방송 하나요? 월요일이 쉬는 날인가요? 네, 3월 대체공휴일. 3일절. 네, 그럼 오늘부터 막 쉬러 가는 분들 꽤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3월 1일이 3일절인데, 3일절인데 일요일이니까. 3월 2일. 예, 2일 날 네. 대체공휴일입니다. 쉴까?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요. 평일에는 빨간 날에도 합니다. 녹화를 해서라도 합니다. 월요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 꼭 다시 만나도록 하지요. 자, 2월의 마지막 백운기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금요일 멤버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